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김정희, 김채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작은 관심만 기울이면 새로운 세상이 또 보이곤 하는데요. 오늘도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시야를 넓혀줄 알찬 정보들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오늘의 잡학사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각종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부정수급 당사자가 기간 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되며 제3자의 제보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포상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액의 30%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노동부는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가 가계소득 증가나 고용 확대로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3.6% 성장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였는데 수출이 139.1% 급증하는 등 반도체 산업이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치며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소득 상위 계층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하위 계층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6.59배로 최근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내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생산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고 반도체 산업의 고용 증가율 또한 1%대에 머물면서 생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고도화된 자동화 설비 중심인 만큼 생산 증가가 곧바로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과 기술 창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쉬어스մ 인구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들은 오히려 노동시장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20대 쉬어스մ 인구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쉬어스մ 인구는 줄었지만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공채 축소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사회초년생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난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잠이 잘 오지 않는 밤, 괜히 모닥불 소리나 빗방울 소리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괜스레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느새 눈이 스르르 감기곤 합니다. 사실 이러한 소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된 소리인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이러한 소리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들, ASMR 음향 설계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SMR 음향 설계사는 단순히 소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소리로 특정 감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소리를 연구하고 그 감정의 목적에 맞게 그 소리를 구현하는 건데요. 소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분들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이 빗소리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 빗방울이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 웅덩이에서 파문이 퍼지는 소리, 이렇게 여러 소리를 겹겹이 쌓아서 결국에 소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같은 소리더라도 감정과 목적에 따라서 설계 과정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모닥불 소리를 예로 들면 따뜻함을 원하는 고객, 그리고 고독함을 원하는 의뢰인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소리를 설계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장비나 마이크와 소리 사이의 거리, 녹음 공간의 크기까지 모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뢰가 들어오면 소리부터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 목적인지를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작업물은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의 생라면 브랜드 광고의 경우 ASMR 소리를 입혔더니 더욱더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크래커 광고에서는 ASMR 효과를 입혀서 온라인에서 또 큰 반응을 얻었죠. 또한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는 소리, 500에서 700Hz 사이의 소리를 이 주거지에 적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초인종 소리라든지 엘리베이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편안한 주거 환경을 구현을 한 겁니다. SNS상에서 이러한 콘텐츠의 영향력이 확장이 되면서 덩달아 ASMR 음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ASMR 음향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정해진 학과와 특별히 정해진 자격증은 없습니다. 보통은 음악이나 음향 관련 전공으로 시작을 해서요. 졸업 후에 스튜디오 막내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는 게 익숙한 과정입니다. 거기에 ASMR에 대한 관심과 감각이 더해지면서 이 분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직접 채널을 만들어서 소리를 온라인상에다 업로드를 해서 이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하는 과정을 또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흘려 듣던 소리는 사실 누군가의 정교한 설계와 또 섬세한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감정을 소리로 구현하는 사람들, ASMR 음향 설계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ASMR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잠이 안 올 때는 종종 듣곤 하는데요. 이렇게 흘려듣던 소리 속에 숨어있는 누군가의 오랜 정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ASMR 음향 설계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준비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나 비용도 부담되고 막막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취업 정책들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부터 자격증 취득, 실무 경험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취업 지원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입니다.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미취업 청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진로 상담부터 취업 계획 수립, 이력서 첨삭, 면접 컨설팅까지 취업 준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특히 취업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됐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는 청년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교육비, 식비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면 연간 최대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나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챙겨볼 만한 혜택입니다.
실무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지원 또한 있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요, 인턴형과 프로젝트형, ESG 지원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업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면서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책 현장과 공공 분야 직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됩니다. 취업 준비는 혼자만의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들이 여러분들의 취업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혜택은요, 알고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정책이 있다면 고용24 등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취업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은근히 부담스러운데요. 이 시험 응시료라든지 교통비 때문에 매달 지갑 사정 고민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기보다는 이런 정부 지원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경제적으로 큰 힘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하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 미래 유망 직종을 탐구해보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 잘 자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운동이나 식단만큼이나 수면이 중요한 건강관리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피로감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코치입니다. 수면 코치는 사람들의 수면 습관과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보다 건강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방식과 스트레스 상태, 수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긴 사람에게는 빛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카페인 섭취가 많은 사람에게는 섭취 시간을 조절을 권합니다. 또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수면 리듬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와 수면 측정 앱이 대중화되면서 자신의 수면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수면 코치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깊은 잠의 비율이나 수면 중 뒤척임, 기상 패턴 등을 분석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야근과 학업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으로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성인 상당수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과 수면 클리닉은 물론 헬스케어 기업과 웰니스 산업에서도 수면 전문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차원에서 직원들의 수면 건강을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업무 집중력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이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은 직원 대상 수면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호텔이나 숙박업계에서도 숙면을 돕는 서비스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수면 환경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분야 역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산업은 침구와 조명, 향기 제품, 스마트 기기 시장까지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헬스케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기술과 바이오 데이터 분석이 발전할수록 개인 맞춤형 수면 관리 서비스도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면 코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이나 건강관리, 3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관련 민간 교육 과정과 전문 프로그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할수록 수면관리 산업 역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잘 먹고 운동하는 것을 넘어 잘 자는 것까지 중요한 자기관리가 된 시대.
사람들의 건강한 밤을 책임지는 수면 코치는 앞으로 더욱 주목받는 미래 직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유독 피곤할 때면 내가 제대로 잘 자고 있나 이런 걱정이 들죠. 이제는 운동이나 식단처럼 잠도 하나의 전문적인 자기 관리가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수면 코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일터에서는 대면 전화나 전화보다 이 협업 메신저를 통해 소통을 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메신저로 일하니까 참 편리하기는 한데 이상하게도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가 또다시 생겼습니다. 이 업무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참 동안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 이른바 안일십 혹은 메시지를 읽어놓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일십 때문인데요. 이 보낸 사람은 일이 누락된 건지 대체 진행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메신저 창만 들여다보면서 속을 태우곤 합니다. 과연 일터에서 메신저를 확인한 뒤에 침묵하고 있는 이 행동, 단순한 개인의 성향일까요? 아니면 업무 태만일까요? 정희 아나운서, 실제로 이런 메신저 소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소통 수단이 메신저이다 보니까 이 메신저를 보냈는데 수시간이 지나고 답이 없을 경우 내 답변이 뭔가 문제가 있을까? 내 질문 내용이 이상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청이 거절당한 건지 아니면 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지 혼자 온갖 추측을 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참다 못해 제 메시지 확인하셨나요? 다시 이렇게 되묻기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소통 비용까지 쓰게 되는 셈이죠. 맞습니다. 이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을 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업무 진행 흐름이 끊겨서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채연 아나운서, 이 메시지를 바로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또 답장을 보내지 못하는 수신자의 입장에서도 이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답답하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답장을 안 하거나 늦게 보내는 사람들도 무조건 일을 미루는 게 아닙니다. 집중해서 기획서를 쓰거나 또 회의를 하는 중이라 메신저 알림을 잠깐 꺼뒀을 수도 있는데요. 업무 몰입도가 높은 상황에서 메신저 알림이 올 때마다 수시로 답장을 하게 된다면 원래 하던 본업의 흐름이 깨져서 효율이 극도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메시지를 읽긴 했어도 당장 정확한 답변을 주기 어려워져서 자료를 취합하고 또 확인하느라 답장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침묵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또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 업무의 몰입도를 지키거나 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답변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모두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라서 저는 이 메신저 소통의 간극이 왜 생기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대면을 업무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십과 안일십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서로 오해 없이 일하려면 어떤 타협점이 필요할까요? 정희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죠. 이렇게 표식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당장 주기 어렵더라면 네, 확인했습니다. 3시까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한다면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요청이 제대로 입력이 되었구나 이렇게 안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한 줄 쓰는데 5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좀 확실한 답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텍스트를 입력할 여유조차가 없다면 요즘 대부분 협업 툴에 있는 이 이모티콘 반응 기능을 활용해서 좋아요나 체크 표시를 하나만 남겨두어도 이 소통의 단절을 막는 에티켓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반대로 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이렇게 배려가 필요한데요. 메시지를 보낼 때 단순히 대리님, 지난번 요청한 건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모호하게 묻기보다는 오후 회의 자료에 참고할 예정이니까 바쁘시겠지만 2시 전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같은 마감 시한 그리고 목적을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 시간이 명시돼 있으면 수신자도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메신저를 확인하고 또 답장을 보내기도 훨씬 수월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확인했다는 작은 신호 하나, 이런 것을 남겨주는 수신자의 매너와 또 마감 시간을 명확하게 밝히는 발신자의 배려가 맞물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이 메신저 읽음 표시 뒤에 숨어 있는 이 침묵이라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서로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없다는 비대면 소통의 한계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확인했습니다. 이 짧은 6글자, 또 이모티콘 하나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또 동료의 시간을 아껴주고 불안감을 덜어주는 이 확실한 협업 능력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내 작은 반응 하나가 팀 전체의 업무 속도를 바꿀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원호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우주인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억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인물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후보로 주목받았던 사람, 바로 고산입니다. 비록 우주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오늘은 고산이 걸어온 길과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정부가 추진한 대한민국 우주인 선발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만 명의 지원자 가운데 엄격한 체력 검사와 전문 교육을 거쳐 최종 후보에 선발됐는데요.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강한 체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요구되는데요. 고산은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며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후보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그가 실제 우주로 향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주인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문제로 인해 최종 우주 비행은 다른 후보가 맡게 된 건데요. 수년 동안 준비했던 목표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산은 실패를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우주 분야와 기술 산업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고 이후 교육과 기술 창업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교육과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후 고산은 스타트업과 기술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 활동에 참여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한 번의 성공보다는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산의 삶은 하나의 목표가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도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고산은 우주인이 되지 못한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새로운 분야에서 활용하며 또 다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을 꿈꿨던 청년, 그리고 우주인이 되지 못한 이후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섰던 사람. 고산의 이야기는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도 도전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계획했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에서 더 큰 기회와 성장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자빈 스토리가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작은 용기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수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준비했던 꿈이 사라진다는 것은 참 막막한 일이죠. 그러나 기술기업가로 멋지게 변신한 모습은 또 인상적인데요. 때로는 계획과 다른 길에서 더 큰 기회, 그리고 성장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고산시의 삶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경제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퇴근 후 한강이나 도심공원을 가보면 달리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뛰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달리는 러닝 크루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러닝은 이제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러닝 인구 수는 약 1,000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러닝 열풍은 스포츠 산업의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러닝 인구가 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조깅과 달리기 경험률은 2021년 23%에서 2023년 3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운동화 시장 규모도 커졌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운동화 시장 규모는 2021년 2조 7,761억 원에서 2023년 3조 4,150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러닝화 시장은 이미 1조 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스포츠 브랜드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온, 미국의 호카 같은 전문 러닝 브랜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운동용품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겁니다. 러닝 열풍은 스포츠 산업 영역 자체를 넓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라톤 시장입니다. 전국 마라톤 대회 수는 2022년 346개에서 2024년 389개로 늘었고 올해는 400개가 넘는 대회가 열릴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기 대회의 경우 참가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요. 대회가 늘어나면서 행사 기획과 운영, 안전관리, 마케팅, 영상 콘텐츠 제작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제품 판매를 넘어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닝 코치와 러닝 트레이너입니다. 참가자의 체력 수준에 맞춰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 교정도 담당하는데요. 또 러닝 크루가 늘어나면서 커뮤니티 매니저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를 모집하고 행사를 운영하고 SNS 콘텐츠를 기획하는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과거 스포츠 산업이 선수 육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반인의 운동 경험을 설계하는 직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산업은 운동과 기술이 결합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마트워치와 운동 기록 앱을 통해 달린 거리와 심박수, 운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기업들은 운동 전문가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와 IT 개발자, 콘텐츠 기획 채용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기록하는 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러닝 열풍은 단순히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 러닝 인구는 1,000만 명 규모로 성장했고 러닝화 시장은 1조 원을 넘었으며 마라톤 대회도 400개 이상 열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취미가 소비를 만들고 소비가 산업을 키우며 산업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오늘 공원과 거리에서 마주치는 러너들의 발걸음은 어쩌면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움직이는 발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러닝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거대한 경제 시장과 또 새로운 일터를 만드는 건강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산업을 바꾸는 러닝 열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인데요.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혜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무래도 면접을 앞두고 있으면 면접관들을 상상하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면접관이 AI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사람 면접관 대신 AI를 앞세우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기업의 52.4%가 AI를 채용에 활용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대기업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중소규모 채용에서도 빠르게 이 변화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대체 뭘 보는 건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이 AI가 면접을 본다 하면은 어떤 걸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요? 네, AI는 지원자의 표정, 사용하는 단어 패턴, 그리고 시선 처리라든지 목소리 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사실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무아유 몬스터가 발표한 2025년 12월 국내 기업 채용 담당자 154명을 대상으로 공동 발표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 AI 도입 후 채용 리소스 절감 효과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0%, 그리고 업무 부담 감소가 45.5%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과정이고 사람보다 공정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들어보니까 이제 솔깃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공정하긴 한 건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논쟁거리가 굉장히 되는 부분이죠. 이 AI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구직자 비율이 44.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2018년 아마존은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한 지 4년 만에 결국 폐기를 했습니다.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면 감점을 주고 또 실행했다라는 이 단어를 쓰면은 남성 개발자가 주로 쓰는 동사라고 인식을 하고 우대를 하면서 다소 성차별적인 결과로 이어진 셈이죠. 그렇다는 건 AI가 차별을 학습했다라는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걸까요? 네, 사실 이 AI가 차별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향성 때문입니다. 그 말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아마존의 경우 지난 10년간 제출된 이력서를 보면요, 자주 등장한 용어 5만여 개를 학습했는데 이 5만 개의 이 단어가 남성 중심의 IT 업계에서 이 특성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존 얘기만 들으면 AI 채용은 사실상 불공정한 게 아닐까요? 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PSG 글로벌 솔루션즈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이 7만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AI 면접과 사람 면접을 비교한 결과 AI 면접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구직자 최종 합격률이 사람 면접 대비 18% 높았다는 결과가 있고요. 또 한 달 이상 근속률도 17%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다는 건 이 설계 기준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또 검증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 일리노이주 구직자에게 AI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영상 공유 및 파기 등을 규정한 AI 영상 면접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뉴욕시도 AI 채용 도구 이용 시 편향성 사전 감사를 의무화한 조례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기업과 공기업의 AI 채용 기술 활용이 확산은 되고 있으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나 규정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상 AI 채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제도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AI 채용의 공정성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우리 사회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데이터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채연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인간 대 로봇입니다. 최근 미국 로봇 기업 피규어 AI는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물류 작업 대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0시간 동안 택배 바코드를 아래로 향하게 정리한 뒤에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인간 작업자는 총 12,924개를 처리했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12,732개를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격차는 불과 192개에 그쳤는데요. 네,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작업 조건인 것 같아요. 인간 참가자는 미국 노동법에 따라서 10분 유급 휴식 2회와 30분 식사 시간 2회, 그리고 총 1시간 30분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반면 로봇은 이 충전이 끝난 다른 기체가 즉시 투입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가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 로봇들 대결 전에 4일 동안에도 약 11만 9천 개의 물량을 처리했고, 대결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또 이 전문가들이 이 경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과 로봇의 경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산업 패권 경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로보틱스 서밋에서는요, 중국의 로봇 개발 속도가 미국보다 30배에서 40배가량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중국은 완성도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백 대의 로봇을 실제 공장과 물류 현장에 투입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전략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안정성과 성능 검증에 좀 더 초점을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 표준화 구축에 집중하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 성장세 또한 정말 가파릅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가 2028년 170억 달러에서 2035년 378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미래전망 연구기관 리싱크엑스는 휴머노이드 운영 비용이 2035년 시간당 1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고 2040년에는 시간당 0.1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봇을 활용하는 비용이 사람보다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실제로 노동시장의 변화도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물류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까지 이 휴머노이드 활용 범위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로봇이 모든 일자리를 대신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업무는 로봇이 맡고 인간은 관리, 그리고 의사결정,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역량이 경쟁력이 될지 고민해봐야 될 시점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고영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요즘은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레깅스나 기능성 의류를 입고 외출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운동복은 운동할 때만 입는 옷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활동성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운동복은 일상 속 패션으로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나 쇼핑몰, 출퇴근길에도 운동복 차림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소비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며 국내 애슬레저 시장을 이끈 브랜드 잭시믹스입니다. 잭시믹스는 2015년 론칭된 애슬레저 브랜드입니다. 당시 국내 스포츠 의류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잭시믹스는 온라인 중심 판매 전략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레깅스를 중심으로 한 제품군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기능성과 디자인이 동시에 강조하며 운동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잭시믹스의 성장 배경에는 애슬레저 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애슬레저는 운동을 뜻하는 애슬레틱과 여가를 의미하는 레저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운동복을 일상복처럼 활용하는 소비 문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운동시설에서 주로 입던 레깅스와 기능성 의류가 이제는 일상복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요가와 필라테스 인구 증가, 코로나19 이후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맞물리며 시장은 더욱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여기에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시장 확대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잭시믹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내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잭시믹스는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장이 일본인데요.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 전략을 통해 꾸준히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확대와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K-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잭시믹스 역시 한국 애슬레저 브랜드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잭시믹스는 러닝웨어와 골프웨어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새로운 소비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닝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러닝웨어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잭시믹스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양한 스포츠 카테고리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며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 착용감과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체험형 매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잭시믹스 역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성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잭시믹스는 운동복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국내 애슬레저 시장 성장에 영향을 준 브랜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운동할 때만 입던 옷은 이제 일상복과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운동을 위한 옷과 일상복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잭시믹스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 애슬레저 시장 성장과 함께 브랜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앞으로 잭시믹스가 또 어떤 소비 문화를 만들어 나갈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캠핑 갔을 때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텐트를 설치한 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시간이라고 답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오는 6월, 경기도 파주에서는 캠핑과 요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캠핑 요리 축제인데요. 전국 캠핑족들의 손맛 대결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캠핑 요리 축제의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6 캠핑 요리 축제는 6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행사 장소는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 캠핑장입니다. 평화누리 캠핑장은 넓은 잔디밭과 자연 풍경을 갖춘 곳으로 유명한데요. 캠핑을 즐기기 좋은 환경 덕분에 많은 캠핑족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번 축제는 일간 스포츠와 이데일리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캠핑 축제입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행사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직접 캠핑을 즐기면서 요리를 만들고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는 체류형 축제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캠핑과 요리,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만큼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캠핑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전국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캠핑 레시피를 선보이면서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올해는 축제 10주년을 기념해서 숫자 10을 주제로 한 특별 미션이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같은 주제 안에서도 각자의 개성과 아이디어를 담아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같은 재료라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음식이 탄생하는 만큼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메뉴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파주의 특산 농산물과 국내산 유구를 활용한 메뉴에는 가산점이 주어져서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맛과 창의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1,000만 원 상당의 시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리에 직접 참가하지 않더라도 즐길 거리는 충분합니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캠핑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인데요. 지역 특산물과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홍보관도 마련돼서 파주의 다양한 매력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캠핑 장비와 용품을 살펴볼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어서 캠핑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도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리 경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참가자들의 조리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평소 캠핑 요리에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다양한 레시피와 조리법을 살펴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주말 나들이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오늘 2016 캠핑 요리 축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캠핑의 낭만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특별한 추억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요. 직접 요리에 도전해보는 재미는 물론 다양한 캠핑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으로 꼽힙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 10주년을 맞아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만큼 방문객들의 기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자연 속에서 특별한 주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번 6월 파주 평화누리 캠핑장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 최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카페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제로 음료를 붙는 명칭인데요. 다이어트 음료로도 많이 알려지면서 체중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단맛 욕구를 해결해주는 식품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제로 음료 마음껏 마셔도 되는 걸까요? 오늘 알쓸정에서는 제로 음료가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많이 마셔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로 음료, 말 그대로 칼로리가 거의 없는 음료수를 뜻합니다. 제로 음료의 칼로리는 제품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ml당 0에서 4칼로리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음료는 어떻게 이렇게 칼로리를 낮출 수 있었던 걸까요? 제로 음료의 낮은 칼로리의 핵심은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탕 대신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등 설탕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 높은 단맛을 내는 감미료를 극소량만 넣기 때문에 칼로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제로 음료는 몸에 지방이 덜 쌓이게 해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일반 음료에 비해 당뇨 위험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로 음료를 마실 경우 일반 음료에 비해 하루에 100kcal 이상의 칼로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충치 위험을 낮추는 등 일반 음료를 대체하는 음료로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이 마셔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제로 음료, 정말로 건강에 아무런 악영향이 없을까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것은 없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대사 질환 위험을 높이거나 단맛 의존도를 높이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제로 음료가 일반 음료에 비해 건강을 지키기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하게 마시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어디까지나 제로 음료는 일반 음료의 대체품일 뿐 물처럼 마시며 제로 음료로 물에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로 음료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로 음료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방법의 핵심은 항상 물을 기본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제로 음료는 설탕의 대체제는 될 수 있지만 물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하루 한두 캔 정도의 섭취량을 정해두고 마시는 것도 좋은 섭취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로 콜라, 제로 커피, 에너지 음료 등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저녁 늦게 섭취할 경우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 음료를 섭취하기 전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제로 음료라도 감미료 종류가 다르고 칼로리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 성분표를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식습관을 관리하는 건데요.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해서 제로 음료가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전체적인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올라가면서 제로 음료의 소비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로라는 말만 믿고 지나치게 과한 섭취를 하기보다는 뭐든 적당히 섭취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스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잡학사전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내일은 더 다양한 정보와 변화들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